새벽 5시 30분. 저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들고 구석 자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노숙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할머니, 오늘도 따뜻하게 드세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받으시죠. 더러운 패딩 외투, 헝클어진 백발, 주름진 손,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석 달 전부터 매일 이렇게 공짜로 국밥을 드렸어요. 남편은 장사가 힘든데 왜 자꾸 공짜로 주냐고 했고, 직원 수진이도 사장님 너무 착하세요 라고 했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할머니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밥 그릇을 건네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 손가락에 낀 낡은 금반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반지, 30년 전 엄마가 차고 계시던 결혼 반지와 똑같았거든요. 30년 전 7살이던 저는 급성 신부전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심장을 기적적으로 기증받아 저는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처럼 기증자를 찾았다고만 하셨어요. 누가 심장을 줬는지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같은 날 엄마는 실종됐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어요. 엄마가 미쳤다. 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믿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노인이 제 엄마가 맞다면 왜 30년간 노숙자로 살아야 했을까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남루한 행색은 도대체. 그날 밤 저는 샤워하다가 거울 속 제 수술 흉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흉터 속에 30년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국밥집 사장입니다. 서울역 근처 허름한 골목에서 은준의 국밥이라는 작은 가게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죠. 정은주, 올해 45입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남편은 저보다 1시간 늦게 와서 주방을 돕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보태요. 큰애는 고3이고 작은애는 중2인데 둘 다 학원비며 학비며 만만치 않죠. 가게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니까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제 일상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첫 손님으로 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70대쯤 되어 보이는데 더러운 패딩 외투에 헝클어진 백발, 전형적인 노숙자 차림이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공짜로 국밥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드세요. 할머니는 한 번도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늘 고개만 숙인 채 국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으시죠. 국밥을 드시다가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우시는지 여쭤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밥 그릇을 건네드리는 순간 제 시선이 할머니의 손에 고정됐습니다. 손가락에 낀 낡은 금반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반지는 30년 전 엄마가 이혼하던 날 잃어버렸다던 그 결혼 반지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반지였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7살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는 실종됐죠. 아버지는 엄마가 미쳤다고만 하셨어요.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믿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가끔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저를 버린 사람을 왜 그리워해야 하나 싶어서 억지로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오른쪽 옆구리에 남은 수술 흉터, 7살 때 받은 신장 이식 수술 자국이죠.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을 때 아버지는 기적처럼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다고만 하셨어요. 누가 신장을 줬는지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수술 직전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은주야, 아프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그게 엄마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매일 그 할머니를 유심히 봤어요. 혹시 제 착각은 아닐까? 그냥 비슷한 반지일 뿐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가 국밥을 드시는 모습을, 고개 숙인 뒷모습을, 가끔 흘리시는 눈물을 보면서 알 수 없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제 엄마가 아닐까? 남편한테 말했더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직원 수진이도 사장님, 착각이실 거예요 라고 했고요. 그래서 혼자만 속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말해봐야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매일 아침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잊고 살았던 30년 전 어느 날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른쪽 옆구리의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이 흉터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누군가 제게 생명을 주었고 그 누군가가 지금 제 가게 앞에 매일 찾아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신다면 저는 뭐라고 여쭤봐야 할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지를 본 후로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어요. 낡은 금반지, 엄마의 반지,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기대가 계속 부딪혔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늘 그러시듯 구석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국밥 그릇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그릇 앞에서 멍하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셨어요. 눈빛이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할머니, 여기 국밥집이에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죠. 한참을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은주라고, 엄마라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질문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마치 뭔가 하면 안 될 말을 해버린 사람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대로 국밥집을 뛰쳐나가셨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분,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요. 수진이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거든요. 치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아셨다는 게, 엄마라고 하셨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떨리는 음성, 눈물, 혼란스러워하던 표정,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 희미하게 들렸던 속삭임. 은주야, 아프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그 목소리, 오늘 할머니 목소리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 늙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 할머니가 제 엄마라는 것을요. 30년 전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엄마. 그리고 지금은 기억마저 잃어가며 노숙자가 되어 돌아오신 엄마. 왜 30년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노숙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 몸속의 심장은 정말 엄마 거였을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아침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면 저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 용기를 내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다음 날 할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국밥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고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할머니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다시는 못 만나는 건 아닐까요? 30년 만에 엄마를 찾았는데 이대로 또 잃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요. 서울역 일대를 뒤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야겠다고요. 30년 전 엄마가 떠났을 때는 제가 어려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어른이 됐고 이제는 제가 엄마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서울역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역 광장, 주변 골목, 지하도,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할머니를 놓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저는 서울역 노숙인 쉼터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사회복지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죠.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70대 노숙자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더러운 패딩 외투에 헝클어진 백발, 손에 금반지를 낀 할머니를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김미정 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정. 그게 제 엄마 이름이었거든요.
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김미정 씨가 최근 몇 달 사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요. 자꾸 딸을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리신다고요. 복지사는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그렇다면 이거 확인해 보세요. 김미정 씨가 평생 지니고 다니시던 보관함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복지사가 쉼터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보관함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보관함이 열렸죠.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태아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의 흐릿한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이 보였죠. 저였을 거예요. 그 아래에는 제 돌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기.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로 은주 첫돌 1988년 5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 보관함을 뒤졌어요.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동네 신문에 났던 기사, 중학교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 사진, 대학 입학 소식. 엄마는 30년간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1995년 3월 14일자 병원 수술 동의서, 기증자 김미정, 수혜자 정은주, 수술명 신장이식.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몸속의 신장, 30년 넘게 저를 살려온 그 신장은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보관함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마다 제가 학교에서 쓴 편지들. 엄마,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그 편지들을 구해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매년 제 생일마다 적어 놓은 엄마의 글이었습니다. 은주야, 8살 생일 축하해. 엄마는 멀리서 너를 봤어. 학교 앞에서 많이 컸더라. 은주야, 15살 생일 축하해. 교복 입은 모습 예뻤어. 엄마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은주야, 25살 생일 축하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노트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30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 저를 그리워하며 멀리서 지켜보며 혼자 눈물 흘리며 사셨던 거예요. 복지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딸분이시군요. 김미정 씨가 자꾸 하시던 말이 있어요.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은주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오늘 아침에 국밥집 간다고 나가셨어요. 저는 보관함을 가슴에 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지사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쉼터를 뛰쳐나갔어요. 국밥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아 가게로 가셨다면 저는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야 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을 품고 저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보관함 속 서류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처럼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고 30년간 숨어서 저를 지켜보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안아드릴 차례였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말해드릴 거예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엄마 찾았어요. 국밥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가게 앞 골목에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엄마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관함을 든 채 엄마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맞죠? 엄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저를 알아보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저는 엄마를 국밥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깨끗한 물로 손을 씻겨드리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드렸어요. 엄마는 국밥을 드시며 가끔 저를 쳐다보셨죠. 그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쉼터로 전화를 걸었어요. 복지사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복지사님은 제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참, 김미정 씨를 특별히 챙기시는 봉사자분이 계세요. 10년 전부터요.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10년이나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도시락 챙겨주시고, 겨울옷 사다 주시고, 근데 본인이 신원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저희도 이름은 몰라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10년간 엄마를 돌봐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복지사님은 덧붙였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저녁쯤 오실 거예요.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쉼터로 향했어요. 엄마는 국밥집 뒷방에서 쉬고 계셨고 남편이 지키고 있었죠. 쉼터 앞에서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어둠이 내린 저녁 6시경, 한 여성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 짧은 파마머리, 익숙한 걸음걸이로 복지사님께 인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복지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김미정 씨가 안 계세요. 그 여성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어요. 네, 왜요? 어디 가셨어요? 가족분이 모셔가셨어요. 여성이 도시락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이요? 누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제가 모셨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야?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저를 아세요? 나, 박영숙이야. 내 이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모, 친정 이모 영숙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보던 그 이모. 쉼터를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이모는 한참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이모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이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주야, 이모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 우울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봉사활동을 권했고 그래서 이 쉼터에 처음 왔다고요. 그날 식사 봉사를 하다가 멀리서 한 노숙자를 봤는데 뒷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대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이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언니가 노숙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언니한테 물어봤어. 은주한테 말해도 되겠냐고. 근데 언니가 미친 듯이 거부했어. 엄마는 이모에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은주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고, 자신은 노숙자라서 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은주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모는 결정했어. 언니를 존중하기로. 대신 언니를 혼자 두지 않기로. 10년간 매주 왔어. 도시락 챙겨주고, 옷 사다 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했어. 너한테 들키지 않게. 언니가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모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간 혼자서 엄마를 돌보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셨던 거예요.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없었으면 엄마는, 이모도 저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모를 국밥집으로 모셨습니다. 엄마가 뒷방에서 나오셨어요. 이모를 보시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동생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영수가 너 은주한테 말한 거야? 이모가 무릎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엄마가 저를 보시며 두려워하셨어요. 은주야, 엄마가 이런 모습이라서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전 전혀 실망 안 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엄마가 이모를 봤어요. 영수가 10년간 정말 고마웠어. 세 여자가 함께 눈물로 껴안았습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10년간 그들을 이어준 이모. 30년의 시간이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이모의 도움으로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이모가 예약까지 잡아주셨어요. 종합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엄마를 자세히 검사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알츠하이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진행을 막을 순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엄마를, 이제 막 찾은 엄마를 또 잃어야 한다니요.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은주야, 그래도 지금 함께 있잖아.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자.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엄마를 국밥집 뒷방에 모셨습니다. 15년간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을 깔았어요. 이모도 매일 와서 엄마를 돌보는 걸 도와주셨죠. 엄마는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 몰라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뒷방에 간이 욕조를 가져다 놓고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이모가 엄마를 씻겨드리려고 하셨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엄마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드렸습니다. 낡은 속옷, 앙상한 몸, 30년의 세월이 엄마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왼쪽 옆구리에 깊게 파인 낡은 수술 흉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긴 흉터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어요. 똑같은 자리에 저도 흉터가 있었거든요. 30년 전 받은 신장이식 수술 자국. 엄마가 제 손을 보시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은주야, 그게 뭔지 알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당신의 흉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너한테 들어간 거야, 은주야. 엄마의 신장. 저는 엄마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흉터. 30년 전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제게 생명을 주신 흔적이었어요. 엄마도 제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대셨습니다. 제 흉터 위에 엄마의 손이 포개졌어요. 내가 숨 쉴 때마다 엄마도 함께 사는 거야. 내 몸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흉터 위에서 만났습니다. 엄마의 손과 제 손, 엄마의 흉터와 제 흉터, 30년 전 떼어낸 것과 받은 것, 생명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엄마도 저를 안으며 울고 계셨죠.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충분해. 엄마는 그걸로 행복했어. 저는 더 세게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앙상하지만 따뜻한 몸, 제게 생명을 주신 몸.
30년간 혼자 버텨오신 몸. 문 밖에서 이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도 함께 울고 계셨어요. 그날 밤 세 여자는 뒷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작은 이불 속에서 엄마가 가운데 누우시고 제가 오른쪽, 이모가 왼쪽에 누웠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의 손, 제 손, 이모의 손. 엄마는 금방 잠드셨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삭였어요. 이모, 엄마가 제게 신장을 주셨대요.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30년 전 그날. 이모도 수술실 밖에 있었어. 언니가 수술대로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은주가 잘 자라도록 지켜봐 달라고. 이모, 언니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은주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엄마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요. 그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 몸속에서 뛰는 심장, 제 몸속에 있는 엄마의 신장, 30년간 저를 살려온 엄마의 생명.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늘 제 곁에, 제 몸속에, 제 심장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라고요. 엄마가 30년 전 저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키겠다고요.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 기억이 사라져가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엄마의 치매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모도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저와 이모, 남편, 오빠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담당 김철민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치매도 문제지만 더 시급한 게 있다고 하셨죠. 신장이라고요. 30년 전 한쪽을 기증한 엄마의 남은 신장마저 만성 신부전 말기 상태라는 거였어요. 신장 기능이 1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긴급 투석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요. 교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은 장담할 수 없다고요. 남편이 수술 비용을 물었어요. 교수님은 수술비와 입원비, 사후 관리까지 최소 1억에서 1억 5천을 예상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1억.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주방 테이블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엄마는 뒷방에서 주무시고 남편과 오빠, 이모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큰애 대학 대출이 남았고 작은애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이라고요. 가계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어요.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5천만 원은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이모님 집까지 팔면 어디서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30년간 안 계셨다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엄마를 찾았지만 우리 애들이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도 오빠의 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여보, 선택해야 해. 나와 애들 아니면 당신 엄마. 오빠도 일어서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모와 단둘이 남았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엄마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 돈도 없고 가족도 반대하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철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신장을 검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교수님은 놀라셨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30년 전에 엄마가 저한테 신장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엄마도 30년을 한계로 버티셨다고 저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게 돈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 신장을 드리면 기증자를 구할 비용도 안 들고 적합도도 완벽할 테니까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교수님은 더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제 몸속 신장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요. 30년간 혼자 일하느라 과부하가 걸렸다고 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수준이라고요. 기증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증하면 저도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 몸속 신장은 원래 엄마 것이었으니 이미 70대 신장이고 30년간 혹사당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이식해도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 수 없다고요.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엄마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제 신장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이모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옆에 누워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미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온화하게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죠.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엄마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엄마를 또 잃어야 한다니.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잃을 것 같았어요. 이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모도 우시고 계셨습니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1억이라는 돈, 써줄 수 없는 신장,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모든 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요. 30년 전 엄마가 저를 살리신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밤 국밥집은 고요했어요.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어떤 방법이든 엄마를 살릴 수 있기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듯 내려왔어요. 엄마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현실은 기적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철민 교수님이 급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흥분한 표정이셨어요. 제 신장을 정밀 분석했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제 몸속의 신장이 원래 엄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이식된 장기는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되는데 제 경우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엄마의 신장을 수리하고 재생시킨 것처럼요. 교수님은 화면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이론적으로 이 신장을 엄마한테 다시 이식하면 엄마 몸에서도 재생 기능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30년간 제 몸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장인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능성이 있다니요. 100% 보장은 못하지만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케이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수술을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1억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갔지만 대출은 거부당했어요.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국밥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15년간 일군 가게였지만 금매로 내놓아 봐야 5천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이모가 2천만 원 수표를 내미셨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직원 수진이도 적금 500만 원을 내놓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십시일반 모금해 주셨죠. 하지만 모두 합쳐도 8천만 원. 여전히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복지사 이지혜 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쉼터에서 엄마를 봤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노숙자였을 때 엄마가 자기 담요를 덮어주셨다고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내가 덮으라고 하시면서요. 50대 여성은 5년 전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엄마가 약을 구해다 주셨다고 했어요. 자기 밥을 굶으면서까지요. 30대 남성은 엄마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쉼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다고요.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일어서서 성공했고 지금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모두가 모았다며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로 쓰라고요. 50대 여성도 5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한 명씩 봉투를 내밀었어요.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어요. 이모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모두 합쳐도 1억 3천, 2천만 원이 여전히 모자랐어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수술비 잔액 전액을 기부했다고요. 편지를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30년 전 간호사였던 분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날 엄마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봤다고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봤다고요. 하지만 브로커 사건에 연루될까봐 아무것도 못했다고 30년간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김미정 씨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 은주라는 것을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술 전날 밤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돈만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도 가족을 지키려 한 거라고 했어요. 오빠도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포기하려 했다고요. 오빠는 엄마가 누운 침대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수술 당일 저와 엄마는 나란히 수술복을 입고 누웠습니다. 이모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의료진이 저를 먼저 수술실로 옮기려 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30년 전에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 이제 다시 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진짜 하나예요. 엄마는 저를 또렷하게 보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맑으셨어요. 은주야, 고마워. 내가 엄마 딸이어서. 두 개의 수술실 문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 오빠, 이모, 수진이, 쉼터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8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민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모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했어요. 두 분 모두 안정적이라고, 특히 엄마의 경우 이식된 신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어요. 국밥집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이모의 국밥집 마이너스 은주네라고 적혀 있었죠. 주방에서 저는 국을 끓이고 옆에서 엄마가 김치를 썰고 계셨어요. 그 옆에서 이모가 고명을 올리셨습니다. 세 여자가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하는 거 맞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잘하고 계세요. 엄마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장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오늘 김치 썰기 실력 늘었네?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영수가 덕분이야.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왔어요. 오빠는 매일 아침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빠가 밝게 말했죠. 엄마, 저 왔어요. 엄마가 오빠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누구시죠? 오빠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에요, 엄마. 철수. 엄마가 잠깐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아들. 철수. 우리 아들. 이모가 엄마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철수 왔어. 우리 조카.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엄마, 이모와 셋이 앉아 국밥 3그릇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엄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국물 맛이 좋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이모랑 같이 끓인 거예요. 엄마가 신기한 듯 웃으셨어요. 우리가?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옆구리에 엄마 손을 가져다 댔어요. 예전 흉터 옆에 새로운 흉터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엄마 신장 있었던 자리예요. 이제 다시 엄마한테 갔죠? 엄마가 신기한 듯 손을 대셨어요. 저는 엄마의 왼쪽 옆구리에도 손을 댔습니다. 거기에도 새로운 수술 흉터가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엄마한테 돌려드린 자리예요. 이모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4개의 흉터, 엄마의 옛 흉터, 제 옛 흉터, 제 새 흉터, 엄마의 새 흉터, 순환하는 생명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주신 생명을 제가 다시 엄마한테 돌려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예요. 이모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이모가 10년간 지켜왔고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그냥 딸과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 한 70대 여성이 찾아오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혹시 정은주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여성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편지 보냈던 사람이에요. 30년 전 간호사.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끌어안았어요.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30년 전에 도와드렸어야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뒷방에 계신 엄마를 보셨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두 노인이 손을 잡았어요.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속삭이셨어요. 딸분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딸, 예쁘죠? 며칠 후 쉼터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단체로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성이 밝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또 왔어요. 엄마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50대 여성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이제 작은 식당 차렸어요. 30대 남성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취직했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덕분에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3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요. 이모가 제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언니는 평생 엄마였어. 너한테도 저 사람들한테도.
이른 새벽, 저는 엄마, 이모와 함께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제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두 개의 흉터, 주고받은 생명의 흔적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을 저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10년간 그들을 이어준 이모.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서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 몸속에는 엄마가, 엄마 몸속에는 제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모가 계셨어요. 30년은 잃었지만 앞으로의 모든 날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은 늦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몸에 새겨지고 피에 흐르고 심장에서 뛰었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이모는 이제 영원히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